며칠 전에 싱가포르에 살고 있었는데 잠깐 고국에 나갔다가 다시 싱가포르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한국 포함 몇몇 국가들은 지정 격리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집에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자가격리 끝나기 전에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그거를 200불 정도 테스트비를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신문에서 3월 27일 해외여행 금지 권고안이 발표되기 전에 싱가포르를 떠났었고, 그리고 8월 31일까지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싱가포리언들하고 PR들은 시험 테스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가족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거기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을 경우에는 어린이는 무조건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먼저 테스트해서 가족들이 모두 음성인 경우에는 어린이는 테스트를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온라인하고 전화 사기가 급증을 하고 있나 봐요. 전화로 연락을 해오거나 SMS, 왓츠앱 메시지, 이메일 등을 보내는데요. 보통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온 것처럼 가장을 한대요. 저도 이런 전화 몇 번 받았거든요. 제가 가입한 인터넷 회사에서 연락을 했다고 하면서 보안 문제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 이상해서 내가 직접 그 인터넷 회사에다 전화하겠다고 그러고 끊었거든요. 싱텔이나 스타워브 등을 사칭해서요.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팀뷰어나 애니데스크 같은 프로그램을 깔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컴퓨터에 설치를 하면 사기꾼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컴퓨터에 원격 접속을 해서 은행 계좌에 로그인 하도록 만든 다음에 거기서 돈을 빼간다는 거예요. 싱가포르 사이버 범죄부나 싱가포르 사이버 경찰이라고 주장하면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혔는데 2019년도에 다른 지역보다 싱가포르가 이런 범죄에 가장 많이 노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전화가 오면은 절대 그 사람한테 어떤 정보도 알려주지 말고 다시 전화 걸 테니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다음에 끊고, 만약에 싱텔이라고 전화가 왔으면 싱텔의 핫라인으로 전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나한테 전화한 적이 맞느냐? 이런 식으로 꼭 다시 확인을 해보라고 합니다. 서킷 브레이커 동안 수영장하고 분수대가 2주에 한 번씩 청소를 했대요. 원래는 더 자주 해야 되나 봐요. 물에 박테리아 같은 게 있는지 그런 테스트를 하지 않았어서 내일 다시 수영장 오픈하기 전에 그런 테스트를 다 마치고 안전한 수영장만 오픈을 한다고 하거든요. 최대한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수영장 모든 표면을 닦고 수영장 여가 시스템에 염소를 많이 넣으라고 했대요. 완화 정책 2단계에 도서관, 박물관, 전시공간 등이 다 운영 금지가 됐는데요. 2단계 내내 금지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재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2단계 때 CCA도 이제 점차적으로 시작을 할 건가 봐요. CCA가 뭐냐면 학교 방과 후 활동 같은 거거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려면 중학교 졸업시험을 보거든요. 그리고 그 점수를 가지고 고등학교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점수에 이 CCA 성적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CCA를 계속 무한정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컴퓨터로 가능한 것들은 컴퓨터로 한대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예술이나 로봇공학, 댄스 이런 것들은 화상으로 해서 CCA를 진행할 건가 봐요. CCA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반 그리고 다른 학년이랑 같이 섞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급 수준에서 활동을 할 수도 있다고 싱가포르 MOE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CCA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배우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더니 이제 학원이랑 과외가 다 허용이 됐잖아요. 근데 과외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집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외를 할 때도 역시나 5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대요. 그 과외 선생님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5명으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한 클래스당. 또 과외 역시 누가 몇 시에 왔는지 다 기록을 해놔야 되고 열도 체크해야 된다고 합니다. 2021년까지 모든 중학생들한테 노트북이나 개인용 태블릿을 받게 될 거라고 해요. 교육부 총리는 이렇게 개인용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모든 아이들한테 주는 이유가 모든 개인이 출발점에 관계없이 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케아도 내일부터 문을 열게 되는데요. 이케아에 가면 거기 음식도 팔고 있잖아요. 그런 음식점은 아직 문을 안 열 거고, 그리고 시간도 좀 줄어들 거라고 해요. 알렉산드라 아울렛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10시에서 9시,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 문을 열고요. 템페니스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목요일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9시, 금요일, 토요일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11시까지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10평방미터당 1명으로 고객 수를 제한하게 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알렉산드라 아울렛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붐빌까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주차장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절대 차 가지고 이케아 알렉산드라 아울렛 가시면 안 됩니다. 템플리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관계없이 계속 주차장을 개방될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인파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주차장에도 차를 못 들어가게 하고 대기를 하게 할 거라고 해요. 마리나베이 샌즈 쇼핑몰도 문을 열 건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샌즈 리워드 회원들로 제한될 거라고 합니다. 마리나베이 샌즈가 직접 운영하는 식음료 전문점은 물론 호텔, 카지노, 아트사이언스 박물관, 컨벤션 센터 등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문을 닫은 상태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서킷 브레이커 기간 동안 안전거리 홍보 대사 하시는 분들이 마스크 잘 쓰고 다녔는지 확인하면서 다니셨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부터는 호커센터나 커피숍 같은 데 가서 다 먹고 나서 그릇 반납하는 것을 권유할 예정이고요. 테이블에 휴지 같은 거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속 위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도 아마 코로나를 기점으로 호커센터나 푸드코트 가서 음식 먹고 그냥 그 자리에다 놔두고 오는 문화가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그냥 테이블에다 놔두고 가면 그거 치워주시는 분이 굉장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각자 먹은 걸 반납하더라도 그분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은 이제 반납을 하잖아요. 그럼 그 반납하는 장소에서 그걸 받아주시고 정리하시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실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테이블 닦아주시고 이런 일은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인도하고 중국하고 지금 국경 지역에서 충돌을 했잖아요. 분석가들이 이 충돌의 몇 가지 근본적인 이유를 얘기했는데 그 분쟁 지역에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자꾸 뭔가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건물 같은 거를. 그런 이유가 있고 인도하고 미국하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파키스탄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친밀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도가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대요. 그런데 또 한편 많은 이들은 인도 정부가 작년 8월에 북부 잠무와 카슈미르주를 연방 관리 영토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이게 아마 주요 요인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도 정부가 연방 관리 영토로 전환하기로 한 곳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라다크라고 합니다. 인도는 이렇게 중국과 국경 문제 때문에도 머리가 아플 텐데요. 이번에는 또 파키스탄하고 문제가 있었는데요. 인도군의 포격으로 민간인 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인도 외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성명을 즉각 발표하지는 않았대요. 하와이에서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하고 양제츠 중국 고위관리하고 공개 회담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공개 회담을 바로 앞두고 G7의 각국의 외무부 장관들이 중국 정부가 홍콩에 하려는 결정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어요. 일본에서 일본 주도로 G7에서 단체로 성명을 발표하길 원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했네요. 그리고 일본이 미국의 이지스 어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려는 계획을 사실상 폐기했다. 2017년도에 승인된 계획이었는데 이걸 결정했을 때 러시아가 그렇게 반대를 했었대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를 정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굉장히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일부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온 점을 들어 이 계획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 미국과의 안보 동맹에 미칠 영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했잖아요. 혹시 트럼프 대통령 때 계약한 무기를 포기하고 그 돈으로 바이든 대통령 만들기에 쓰려고 하나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픈데요. 한국에 있는 블룸버그 통신이 쓴 기사를 싱가포르 신문에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한국과의 연락소를 파괴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파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해금강 호텔이라던가 그런 거를 파괴할 수 있는 거고 병력을 이동할 수 있다. 금강산 지역하고 개성공단 쪽에 이제 병력을 이동을 하는 거고 미사일을 또 배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 쪽을 향해서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리고 심지어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존 볼튼의 책이 곧 나올 거잖아요. 근데 존 볼튼 책 내용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승리를 위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노골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내용이 있대요. 2018년도에 북미 대화를 할 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어떤 쪽지를 자기한테 전달을 했는데 그 쪽지 내용이 트럼프가 터무니없는 거짓말쟁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책에 기술했다고 합니다. 하노이 회담에 갈 때 트럼프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진짜로 진심을 가지고 그 회담에 간 건지 아니면 그냥 이용만 하려고 간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볼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북한을 그냥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북한에서 뭐 어떤 식으로 나오고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일단 무조건 안 믿으니까 어떤 협상도 제대로 될 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남북회담하고 북미회담하고 할 때 이제 한반도의 평화가 오려나 하고 저희는 굉장히 기대하고 들떠 있었잖아요. 하노이 회담 갈 때까지만 해도 정말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들떠 있을 때 미국 토크쇼나 미국 코미디언 프로를 보면은 북한을 조롱하고 김정은을 조롱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들 인식에는 북한은 굉장히 이상한 나라고 가난한 나라고 김정은은 독재자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약간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북한의 김정은이 북한 사람들 대상으로 인권 침해를 엄청나게 한다는 인식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굉장히 팽배해져 있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다고 했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봤는데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쇼하는 거 아니냐, 저런 독재자를 만나서 도대체 트럼프는 뭘 하려는 걸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갑자기 협상을 깨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을 때도 아무도 아니 트럼프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좀 안타까워했지. 이게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진 거잖아요. 요즘이야 좀 틀리지만 10년, 20년 전만 해도 해외에 나가서 거기 TV에서 한국에 대해서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영상보다는 북한에 그 못 살고 가난하고 군인들이 이상하게 각 잡고 걷고 이런 영상들이 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식이 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을 조롱하는 미국의 코미디 프로나 토크쇼를 보면서 이렇게 정상들끼리 어떤 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서 사람들의 인식을 좀 바꿔줘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야지만 세계 여론이 좀 한반도의 평화 쪽으로 모아지면 조금 더 종전 선언이나 그런 협상에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면 다른 일반인들한테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뭘까 생각해봤는데 어느 나라에 살건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휴머니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상한 독재자가 있는 나라라고 해도 그 나라 안에는 선량한 시민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살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배를 골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그것도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북한하면 김정은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북한하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떠올려지게 되면 그래야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세계 여론이 힘을 보태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